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찾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한 인물의 입에서 나와 비수처럼 적의 심장을 꿰뚫고 다른 인물의 입에서 나와 거대한 제국의 주춧돌이 된 말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담긴 역생육고열전을 통해 혼란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문신의 말이 어떻게 칼이 되고 또 어떻게 초석이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나라의 폭정이 무너진 후 천하는 다시 주인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은 바로 한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건국은 단순히 칼과 창으로 이룬 군사적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력으로 천하를 얻는 단계에서 문치, 즉 글과 학문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스리는 단계로 성공적으로 넘어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역생육고열전이 이 거대한 전환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 여기기와 육고는 같은 문신이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기기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담한 언변을 무기 삼아 전세를 뒤흔든 외교가였습니다. 그의 혀는 유방의 무기고에 있던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반면 육고는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대의 철학적 통찰로 국가의 기틀을 다진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말은 제국을 떠받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인물의 삶을 통해 한 제국이 세워지는 두 가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만나볼 인물은 여기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서생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난세에 번뜩이는 지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힘의 논리가 가진 명백한 한계는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려하게 등장해 판도를 바꾸었지만 결국 자신이 휘두르던 힘의 논리에 의해 파멸에 이른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당시 한나라의 왕이었던 유방은 유학자, 즉 선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여기기가 유학자 복장을 하고 유방을 찾아오자 유방은 만나주지도 않았죠. 문전박대를 당한 여기기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고향 땅의 술꾼이지 선비가 아니오. 이 한마디는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던져 그의 마음을 여는 상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전략이었습니다. 겨우 유방을 마주하게 된 여기기. 하지만 유방은 두 시녀에게 발을 씻기며 오만한 자세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례한 태도에 여기기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대담하게 꾸짖습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폭정을 무너뜨리려는 분이라면 어찌 어른을 이토록 오만하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호통에 유방은 자신의 무례를 깨닫고 즉시 옷을 갖춰 입고 그를 상석에 앉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할 말은 하는 그의 기계와 통찰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방의 사람이 된 여기기의 지략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로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진류현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진류현령에게 찾아가 말로 설득했지만 현령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기기는 새벽에 몰래 성으로 잠입해 현령의 목을 베고 성문을 열어 유방의 군대를 맞아들였습니다. 단 한 명의 군사 손실도 없이 거점을 확보하고 막대한 군량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외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정복이었습니다. 여기기의 통찰력은 군사 전략을 넘어 국가 경영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하의 곡창이라 불리던 오창을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유방에게 주장하며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습니다. 이는 민생 안정, 즉 백성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곧 통치의 정당성이며 천하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길임을 설파한 것입니다. 여기기의 경력은 제나라 유세에서 절정에 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그의 비극적인 종말이 시작됩니다. 당시 제나라는 20만 대군을 거느린 강국으로 한나라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군사적 충돌을 예상할 때 여기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새치 혀로 전쟁을 끝내겠다며
단신으로 적진으로 향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여기기는 제나라 왕 정광을 만나 천하의 대세가 이미 한나라로 기울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제나라 왕은 한나라에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한나라 군대에 대한 방비를 모두 풀어버립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사신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70개가 넘는 성을 얻는 눈부신 외교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는 곧 비극으로 뒤바뀝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은 책사계통의 부추김에 넘어갑니다. 장군께서 수년간 수만 명의 군사로 겨우 50여 성을 얻었는데 저 서생은 혀 하나로 70여 성을 얻었으니 장군의 공이 서생만 못하단 말입니까? 공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한신은 외교적 약속을 무시하고 방비가 풀린 제나라를 기습 공격하여 순식간에 함락시켜버립니다. 한나라에 속았다고 분노한 제나라 왕은 여기기를 붙잡아 협박했습니다. 내가 당장 한신의 공격을 멈추게 한다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를 끓는 솥에 넣어 삶아 죽이겠다. 여기기는 끝까지 큰일을 하는 자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끓는 솥에 던져져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의 말은 칼이 되어 승리를 가져왔지만 더 큰 칼에 의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기의 불꽃 같은 상과는 대조적으로 여기 또 한 명의 문신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육고입니다. 그의 삶은 전쟁 너머 제국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진정한 경세가의 길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하고 꾸준했던 그의 경력과 그가 남긴 깊은 영향력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남쪽 변방의 위타라는 인물이 스스로 왕을 칭하며 한나라에 맞섰습니다. 유방은 육고를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위타는 오만한 자세로 육고를 맞이했죠. 육고는 먼저 한나라의 막강한 국력을 설명하며 거역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위타 개인의 능력은 칭찬하면서도 천명을 받은 한 고조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회유하는 절묘한 외교술을 펼쳤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위협과 칭찬에 압도된 위타는 결국 한나라의 신하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육고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의 철학적 통찰에서 드러납니다.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유방은 시경과 서경 같은 유학 경전을 무시하며 나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소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육고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유방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폐하께서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으셨을지언정 어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한나라 정치 철학의 방향을 무력에서 문치로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육고의 논리에 깊은 감명을 받은 유방은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과거 국가들이 왜 흥하고 망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책으로 엮으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신화입니다. 총 12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의와 도덕에 기반한 통치를 강조하며 이후 한나라 정치 사상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신화는 새롭게 탄생한 한나라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이데올로기적 소프트웨어가 된 셈입니다. 육고의 지혜는 정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빛났습니다. 그는 유방이 죽고 부인인 여태우가 정권을 잡아 피해 숙청을 시작하자 곧바로 벼슬에서 물러나 응거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쿠에서 진평과 같은 대신들과 교류하며 여씨 세력을 제거하고 문제를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서도 가장 아끼는 보검을 가장 효도하는 자식에게 주겠다는 독특한 유언을 남겨 자식들 간의 우애와 봉양을 유도했습니다. 여기기와 육고의 삶은 끝났지만 그들의 말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용하는 고사성어를 통해서인데요. 역생육고열전이 우리에게 남긴 고사성어와 그 안에 담긴 깊은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고양주도입니다. 고양의 술꾼이라는 뜻이죠. 이는 여기기가 유방을 처음 만날 때 자신을 선비가 아닌 술꾼이라고 칭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은 겉으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술을 좋아하는 등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숨기고 있는 인물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민의식 위천,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기가 유방에게 오창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했던 말에서 유래했죠. 이는 백성을 먹여 살리는 민생 문제가 단순한 정책을 넘어 통치자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자 국가 정당성의 원천임을 의미하는 국가 경영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백입니다. 혼백을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시리에 빠져 넋이 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기기가 유방을 만나기 전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마을 문지기나 하며 지내던 상태를 묘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재능을 가졌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해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칼이 된 말을 휘두른 여기기와 초석이 된 말을 다진 육고의 삶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왜 이토록 엇갈렸을까요? 여기기는 전쟁터의 외교가로 고위험 고수익의 대담한 도박을 즐겼습니다. 반면 육고는 평화시대의 철학가로 신중한 조언과 체계적인 철학을 제시했죠. 여기기가 이기는 법을 조언했다면 육고는 지속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시대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과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전은 육고가 여기기보다 더 나은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국가는 두 가지 유형의 인재를 모두 필요로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기의 대담함과 임기응변은 혼란스러운 전쟁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육고의 지혜와 원칙은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두 사람 모두와 교류했던 유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기의 비범한 재능을 단번에 꿰뚫어본 안목,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스스로를 낮추고 육고의 철학적 가르침을 겸허히 수용한 학습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광에서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속을 고민하는 진정한 통치자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영웅들을 제치고 그가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일 것입니다. 칼이 될 것인가, 초석이 될 것인가. 여기기와 육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의 무게와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오늘 옹고지신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한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